근데 이 윌로우에서 큐비트를 추가할수록 오류가 점차 감소된다. 이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2, 3년 후에 상용화가 된다 할지라도 상용화되는 분야는 굉장히 국소적일 거고 다른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게 이네이블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대공학 에러입니다. 최근에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AWS라든가 아니면은 이온트랩 방식의 아이온큐 이런 기업들이 정말로 주목을 많이 받고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막 뭐 주가가 엄청 오르고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구글이 윌로우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양자 칩을 발표하면서 현존하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10에 25승년이 걸리는 계산을 5분 내에 수행했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대서특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식 때문에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의 발표에 일론 머스크가 와우라고 언급을 했고 순다 피차이는 일론 머스크한테 스타쉽으로 양자 클러스터를 우주에서 만들어보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거든요. 머스크도 아마도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양자 컴퓨팅이 점차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IBM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대형 기업들이 차세대 기술, 차세대 컴퓨팅으로서 이 양자 컴퓨팅에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평가인데요. 이번 구글의 발표는 네이처에 실렸고 상당히 진보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 양자 컴퓨팅 업체보다도 훨씬 더 앞선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한계가 있는지 구글 방식은 이 초전도체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면서 예를 들어 아이온큐의 이온트랩 방식과도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계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진짜 양자 컴퓨터가 2, 3년 내에 상용화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일지 아닌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판단해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 개발이 어렵다, 뭐 원리 같은 것도 너무 어렵고 진짜로 안 된다, 극저온으로 초전도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이 많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로드맵대로 개선이 되어 있죠. 특히 기존의 초전도체 방식이 아닌 이온트랩 방식으로 해서 지금 밀고 있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로드맵대로 상용화가 점차 잘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번에 이 워딩 숫자로만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10에 25년승년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 우주의 시간보다도 더 긴 그 정도에 걸리는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기존에 현존하는 슈퍼컴퓨터 가장 센 걸로 돌렸을 때에 그만큼 걸리는데 이걸 5분 만에 해결이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이번에 만든 윌로우 칩이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되면은 신약 개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신약 개발도 결국 여러 가지 조합을 찾아내고 얘네들이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지 막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컴퓨팅으로는 이거 다 맞출 수가 없고 얘네들끼리 서로의 이제 인터랙션이라든가 각각의 이 리간드 서로에게 작용하는 것들끼리 이 객체들끼리의 영향성 같은 것들을 다 계산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추정을 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AI 그러니까 알파폴드 같은 것 그런 것도 예측을 해가면서 가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면은 신약 개발도 잘 할 수 있을 거고 차세대 배터리 설계에서도 이온들과 전자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아니면 에너지 전략 기술이라든가 온갖 경우에 대해서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제가 안대공학 양자 컴퓨터라고 치면은 제가 각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정리해놓은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양자 오류 정정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것 중에 가장 혁신적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바로 이 양자 오류 정정 부분인데 이거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제가 한번 자세히 다뤘으니까 벌써 1년 전, 2년 전에 만들었던 영상들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존과 다른 게 우리 기존 지금 컴퓨터, 스마트폰, 뭐 PC, 노트북 이런 것들은 전기가 흘렀냐 안 흘렀냐에 따라서 0과 1 이렇게 비트로 데이터를 표현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얼굴을 보고 계신 것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통신한 것도 모든 것들이 디지털라이즈 돼가지고 0 아니면 1이라고 표현되게끔 만들어 놓고 걔네들을 트랜지스터가 0, 1 전류를 통했다 안 통했다 이렇게 하면서 메모리 저장할 때도 그런 식으로 0과 1이라는 이진수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는 0, 1이 아니라 큐비트라고 하는 퀀텀 빛이죠. 얘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굉장히 좀 이상한 표현 상태잖아요. 얘가 0인지 1인지 확인해보자, 관측해보자 라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얘가 서로 얽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비밀번호 맞추는 걸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 0000부터 999까지 이제 비밀번호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0000부터 999까지 얽혀있어서 이 상태들을 각각 체크를 하는 게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이걸 동시에 뭔가 이제 프로세싱 계산을 한다라기보다는 서로 얽혀있는 상태에서 딱 정답에 해당하는 것만 계산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안대과학에서도 이제 뭐 개도님이나 뭐 교수님들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거 설명해 주신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쨌든 이 큐비트라는 어떤 상태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비트로 만들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큐비트들을 여러 개로 해놓으면은 기존 컴퓨팅들은 0, 1, 0, 1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보면서 0000부터 999까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큐비트는 그 얽혀있는 상태 자체가 이 모든 경우를 다 확인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에 25승년이나 걸릴 거를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컴퓨팅이 빨라지면은 기후도 좀 더 예측이 가능하겠고, 지금 뭐 블록체인, 비트코인도 이제 해킹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과연 해킹이 쉬울지, 정말 위험할지 이것도 제가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이번 구글의 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 5분 만에 이런 복잡한 수학 퍼즐을 풀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부분이죠. 10에 25승 걸리는 것에 비해서. 근데 더 혁신은 이거예요. 지금 구글이 사용하고 있는 이 양자 컴퓨팅 방식은 흔히 말하는 초전도체 방식이거든요. 굉장히 극저온에서 양자 스테이터스를 만들어 가지고 극저온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양자적인 얽힘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되는데, 얘네들이 양자 오류가 잘 발생합니다. 특히 초전도체 방식에서는 얘 얽힘이 여러 가지 엮여 있을수록 더 많은 큐비트를 사용하면 할수록 점점 이 양자적인 오류들이 발생하면서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드니까 양자 컴퓨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번에 이 양자 오류를 고치는, 즉 정정한다는 거죠. 커렉션, 에러 커렉션을 하는 기법을 잘 동해 봤더니 이 큐비트를 점점 늘려서 엮으면 엮을수록 오류가 점차 줄어든다, 지수적으로 줄어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양자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엄청나게 짧거든요. 거의 수 밀리초예요. 1초도 안 돼요. 그 상태 안에 빨리 계산을 해가지고 뭔가를 도출을 해내야 되는데, 큐비트가 원래 이게 많아질수록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양자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윌로우에서 큐비트를 추가할수록 오류가 점차 감소된다. 이게 너무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큐비트를 추가할수록 오류가 감소되는 최초의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지금 구글이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약간 이렇게 놀랬던 거죠. 근데 이게 구글의 초전도 방식이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큐비트라는 구조를 만들 때도 얘는 이제 개별 이온을 사용하는 방식이고, 구글은 초전도 회로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각각의 방식이 다른데, 쉽게 말해서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의 코헤런스 타임, 수명 자체가 길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오류가 발생될 확률 자체가 낮아요. 기본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근데 그만큼 처리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에, 구글의 초전도 방식은 옛날부터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온 트랩 방식보다 물리적인 큐비트 오류율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잘 발생을 해. 근데 대신에 동작은 빨리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환경이 엄청 민감하고 굉장히 극저온을 유지를 해야 되고 온갖 이런 이제 빡센 환경에 잘 유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짧은 찰나에 이걸 빨리 계산을 할 수 있기만 한다면은, 그리고 이 큐비트들을 많이 확장해가지고 유지만 잘 시켜준다라고 하면은 또 쓰임새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각각의 장점이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스템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의 초전도 방식이 좀 유리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이 있고, 아이온큐의 이온 트랩 방식은 그래서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방식과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각각의 쓰임새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나가면은.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구글의 이번 방식이 큐비트를 확장하면 할수록 오류가 원래는 이제 늘어나던 것이 줄어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초전도체 방식에서는 원래 저게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게 정상인데, 확장을 하면 할수록 지수적으로 이 오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우와, 이거 점차 큐비트를 점차 많이 확장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여기 지금 서피스 코드라고 해서 2차원으로 이제 서로 엮여있는 구조를 보이는데 3x3, 5x5, 7x7 이렇게 점차 큐비트를 확장을 해 나갈수록 오류율이 절반으로 계속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큐비트 계속 확장해가지고 오류를 점차 줄이면서 이거 점차 가능성이 있겠는데? 라고 하는 가능성을 봤다는 겁니다. 아직은 가능성이에요. 근데 이 양자 오류 정정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초전도체 방식에서 양자 오류 정정을 이용한다라는 말은 양자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류가 발생했지만 그 오류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오류 정정 부호라고 불러요. 에러 커렉션 코드라고 부르는데 ECC라고 부르죠. 우리 서버용 D램에 들어가는데 보통 D램 ECC라고 부르는 그 ECC, 그게 이제 서버에서도 가끔씩 D램이 이제 플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ECC를 보강해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 이제 CD라던가 아니면 USB, SSD, 스마트폰 이제 통신할 때 5G 모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와이파이 이런 모든 것들에 에러 커렉션 코드라는 게 원래 들어갑니다.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코드들이 들어가요. 근데 생각해보면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대체 오류가 발생했는데 오류가 뭔지 알고 고치냐, 그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고 나서 양자 오류 정정 부호도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우리가 101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만 보내면은, 만약에 101만 보냈다고 치는데 나중에 실제로 얘를 이제 한번 읽어봤더니 101이 아니라 얘들 111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112만 보고서는 뭐가 고장났는지 안 고장났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즉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판단하려고 하면은 추가로 정보를 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해봅시다. 앞에 있는 이 1과 0,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를 더한 값 1 더하기 0이라는 값을 추가로 보내고, 두 번째 세 번째 더한 값 0 더하기 1을 추가로 보낸다고 합시다. 네 번째 다섯 번째로 추가로 보내는 정보라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의 합에 해당하는 정보랑 두 번째 세 번째 합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렇게 추가로 보낸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는 원래는 쓸 정보는 101밖에 안 됐는데 추가로 이렇게 페리티라는 정보를 추가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11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10111이라고 보냈는데 원래 정보가 10111인데 나중에 여기 세 번째가 1이 아닌 0으로 바꿔져서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고 칩시다. 이런 오류, 에러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합해봐. 1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1 나오네? 아 이거는 괜찮은가 보네. 두 번째 세 번째를 더해봐. 두 번째 세 번째 더하면은 원래는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11로 나와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를 되는데 왜 1이 안 나오고 0이 나오지? 이러면서 뭔가 이상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굉장히 간단히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앞에 얘네들을 뭐 여러 가지 더해가지고 첫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세 개 다 더했을 때 이러한 여러 가지 규칙을 서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약속을 해가지고 규칙을 세워서 이 규칙대로 추가로 뭔가 정보를 보내놓으면은 설령 몇 개가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 규칙에 따라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디코더가 이 에러를 고쳐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폰, LTE,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통신 쪽에 맨날 뭐 빌딩 이렇게 무선으로 통과되면은 막 에러 막 섞이고 할 거잖아요. 항상 에러가 많이 발생해요. 그런 곳은 실제 보내는 정보보다 한 2배, 3배, 4배 되는 더 많은 이런 추가 정보를 막 같이 넣어서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서버용 D램이 비싼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8GB의 램만 저장하면 되는데 서버용 D램은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잘 고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8GB 말고도 조금 더 추가로 메모리를 더 써서 이 에러를 고치는 역할을 하거든요. 걔는 에러 고치는 용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더 못 넣어요. 실질적으로 이 D램의 용량은 더 많고 그만큼 내구성을 잘 관리를 하는 메모리이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판다라는 거죠. 이게 딸막하게 이렇게 반도체 ECC 얘기를 했고 구글에서 얘기하는 퀀텀 에러 커렉션 코드 양자 오류 정정 보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이제 0, 1이라는 비트로 얘기를 했지만도 큐비트 상에서 이런 거를 똑같이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큐비트 상에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만약에 더했다고 했을 때에 추가로 생기는 페리티 정보들 이런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서로 엮어서 상호 연결해가지고 오류를 탐지하고 수정할 수 있는 커렉션 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을 했다라는 거죠. 자세한 것은 여기 안델공학 여기 양자 컴퓨터 양자 오류 정정 부호 여기에서 제가 자세히 정리를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구글의 이 윌로우라는 칩에서 다양한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도 양자 오류 수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양자 오류 정정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한국에서는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고칠 수 있도록 얘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평균 코이어런스 타임 평균 수명 큐비트의 평균 유지되는 수명이 예전에는 유지되는 시간이 20 마이크로 세컨드였어요. 그럼 지금은 평균 68 마이크로 세컨드 그러니까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초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시간 진짜 짧은 시간인데 어쨌든 3배로 늘렸다는 거에 의미가 있는 것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뭔가 계산해낼 수 있는 게 이 양자 컴퓨팅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3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양자 연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이러한 수명 극복을 위해서 양자 오류 정정 알고리즘을 적용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오류가 나더라도 고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게 되겠고 그러한 오류가 발생을 하더라도 큐비트가 점점 확장이 되면은 오류를 절반으로 감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구글은 옛날부터 우리가 얼마나 빠르다라는 거를 주장할 때 아까 뭐 10에 25승년도 걸린다 뭐 이런 얘기 한 거 있잖아요.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로 5분만 된다 하는데 RCS라는 방식을 쓰거든요. 이거에 대한 사실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 RCS라는 게 우리가 뭐 랜덤 게임 하면서 이제 랜덤 게임 하잖아요. 에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면서 이제 막 랜덤하게 막 이렇게 게임 하듯이 랜덤 넘버, 난수, 그 난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유사 회로를 가지고 양자 컴퓨터의 처리 능력을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수가 만들어지는 이 패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 이걸 분석하려면은 진짜 오래 걸린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10에 25승년 걸린다는 게. 근데 양자 컴퓨터로는 요거를 이제 동시에 뭔가 접근을 할 수 있는 접근을 해가지고 이 복잡한 양자 회로가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 패턴을 바로 분석해가지고 샘플링 할 수 있는 테스트. 이걸 랜덤 서킷 샘플링 벤치마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랜덤 서킷 RC라고 하는 것이 이 복잡한 양자 회로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그냥 뭐 미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게 이 회로의 결과의 패턴을 파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로 찾는 것처럼 이 양자 패턴이 막 그려져 있으면은 고전 컴퓨터는 이걸 막 하나하나 막 해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여러 상태가 얽혀 있으니까 한 번에 쫙 해가지고 여러 개를 전체적으로 한눈을 본 다음에 바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해법을 찾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평가 방식 자체가 구글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이 RCS라고 하는 게 퀀텀 컴퓨터에서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빡센 벤치마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글에서도 이제 RCS에서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성과가 안 나오면은 애초에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양자 컴퓨팅의 성능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RCS에서 잘 나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모든 성과들이 다 잘 나올 거다 이렇게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양자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이 양자 컴퓨팅 상태 그 상태를 만드는 하드웨어도 중요한데 사실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많이 다루었던 콘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도 소인수 분해를 하기 위한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 쇼어 알고리즘이라고 유명한 게 있고 데이터베이스 검색용으로 데이터 검색을 하는 그로버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둘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 두 알고리즘이 각각 존재하는 이유가 이 양자의 큐비트 상태에 한해서 이 특정한 알고리즘을 써야만이 소인수 분해를 빠르게 할 수 있고 혹은 데이터 검색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흔히 얘기하는 뭐 엄청나게 빠른 계산 중에서도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지금 AI 연산을 학습을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한 알고리즘이 잘 개발이 되어야 해요. 근데 그런 알고리즘이 없으면은 양자 컴퓨터가 개발해냈다고 해서 바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자 컴퓨팅만큼이나 양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알고리즘 각각의 어떤 문제들을 풀기 위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지금 이 뉴럴 네트워크의 형태를 양자적으로 신경망을 해가지고 어떤 복잡한 패턴 인식이라던가 예측을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론적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소규모의 실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즉 확장되어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나중에 또 뭐 화학이라든가 뭐 재료과학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면 분자 구조, 뭐 화학 반응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현재는 큐비트 수 자체가 굉장히 작잖아요. 이번에 구글이 발표한 것도 겨우 100큐비트가 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면은 큐비트 수도 확장해야 되고 그만큼 오류도 잘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추가 연구와 하드웨어 발전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 거죠. 이뿐만이겠습니까? 양자 컴퓨터로 하려면 나중에 이제 뭐 주식 이제 주가도 예측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금융 데이터를 막 분석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직도 이제 이론적인 연구 단계라 가지고 실제로 뭔가를 적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RCS에서 이렇게 빨라진 것 자체는 굉장히 희소식이고, 특히 양자 컴퓨팅의 에러를 점점 줄어들었다는 게 획기적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2, 3년 후에 상용화가 된다 할지라도 상용화되는 분야는 굉장히 국소적일 거고, 다른 것들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져야지만이 이게 이네이블 될 수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거 양자 컴퓨터 이제 만들어지면 2, 3년 내에 뭐 비트코인이 이제 해킹될 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여기 보세요. 구글 윌로우 퀀텀이랑 비트코인 암호화 이걸 얘기를 하면서 걱정해야 할까요? 하면서 간단한 답변 아니요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이런 암호화 방식 SHA-256 방식 여러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인수분해 쇼 알고리즘 관련해서 이 부분에 취약합니다. 요게 근데 쇼 알고리즘 자체는 취약할 수 있는데, 얘를 해독하려면은 몇 개의 큐비트가 필요하다? 100만 개의 큐비트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이십니까? 아직 이 큐비트를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이 엮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SHA-256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다른 접근 방식 그로브 알고리즘 같은 걸로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찾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수백만 개의 물리적 큐비트가 있어야지 이게 뚫린다라는 거죠. 아직은 큐비트의 개수 자체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높여야지만이 암호화 체계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 체계까지 무너뜨리는 그 체계까지 가려면은 아직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상용화와 관련된 얘기들은 부분적으로 기존 컴퓨팅 시스템,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 AI GPU 얘네들과 같이 엮어가지고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양자 컴퓨터가 빨리빨리 해주고, 아이온큐가 접근한 방식이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에 오히려 더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영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지금 일단 다 얘기 못하고 좀 쳐내긴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2차원의 코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구조로 해서 에러 커렉션이 잘렸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하드웨어 얘기해서 본 영상 콘텐츠의 반응이 좋으면은 추가적으로 뭐 아이온큐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일단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안대공학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 오늘도 굉장히 많이 팔로우 해주시는데, 유튜브에 올리기에는 너무 짧은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재밌는 소식들 이렇게 짧게 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심심할 때 팔로우 해주시고 빠르게 내용 전달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